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실종 공무원 북한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남북 모두 승복할 수 있다며 거듭 공동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종전선언 결의안을 자동 상정했습니다.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발견됐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2월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됐던 사람은 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도 12월 3일 수능은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실을 3만 1,000곳으로 늘리고 시험 감독관과 방역 요원도 대폭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 도심 차량 시위에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경찰의 지시에 3번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을 부과해 면허를 정지시키고 심하면 면허 취소도 강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은 물론 보좌관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휴가 사용과 연장엔 그 어떤 외압도 없었다는 건데 지난주에 압수수색을 한 것을 봤을 때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결론이 나온 겁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를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아들 서 씨가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한 2017년 6월 총 23일에 걸쳐 1,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입니다. 검찰은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14일 보좌관 A씨가 서 씨 부탁으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서 씨의 진료 기록과 휴가 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병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미복귀했다는 의혹 역시 휴가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역대장 B 씨와 함께 서 씨 휴가를 부정하게 연장한 의혹을 받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인 만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이 지난주까지 진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성급한 처리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수사팀에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과 2차례 연락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보좌관에게 알지도 못한다는 휴가 담당 대위의 휴대전화 번호를 준 겁니다.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했었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보좌관의 청탁 의혹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서 씨 휴가 문제로 2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인 2017년 6월 14일 보좌관 A씨는 추 장관에게 서 씨 건을 처리했다며 소견서 제출을 언급합니다. 2차 병가 중이던 일주일 뒤에는 추 장관이 지원장교에 연락처를 보낸 뒤 서 씨와 연락을 취해달라고 지시했고 A씨는 지원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자신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이라고 검찰 서면 조사에서 해명했습니다. 검찰도 추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로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권의 눈치를 본 검찰의 수사를 애초부터 믿지 않았다. 그러니 주요 진술도 처음부터 누락한 거다 이거죠. 특검을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압력이 없었다는 게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봤다며 불기소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국회 차원의 특검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진실에 다가서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특검 도입은 관례상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방침이어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직접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총격을 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황지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피격 사망 엿새 만에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했습니다. 이어 희생자가 북한 해역으로 간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최고 지도자가 직접 사과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도 남북 관계가 파탄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삼자고 말한 문 대통령은 끊어진 군사통신선 복구를 제안했습니다. 군사통신선을 통해 구조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하여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은 북한의 총격을 규탄하는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남북의 주장이 다른 만큼 공동조사가 성사되기 전까지는 비판 수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사실로 파악됐으며 시신 훼손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청와대가 제안한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오늘도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피살 사건 특위는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한미 첩보를 근거로 자진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희 위원장은 구명조끼나 부유물, 신발 외에도 입수된 대화 정황을 감안해 국방부가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북한 측 함정과 피살 공무원 간 대화 내용을 군 당국이 파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가능한 거리에서 우리 정보 판단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신문 내지는 법문 또는 대화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북한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웠는지 우리 측 분석대로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측이 열화상 카메라로 상황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합참 브리핑을 받고 월북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해 해경에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농촌 시찰 등 대내 메시지에 집중했을 뿐 우리 측의 남북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까지 한국군의 조사를 받아들인 적도 없고요. 국무위원장이 명의로 미안하다고까지 했는데 여기서 무슨 조사가 필요하냐.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 수색 의지를 밝힌 데다 추가 조사에서 북한의 과실이 드러날 가능성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북한이 지난 22일 실종 공무원을 발견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사살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뭐 했느냐 하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이걸 공개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얘기조차 하질 않았죠.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종 공무원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북한 측에 발견돼 6시간여 뒤인 9시 40분에 사살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 6시간 사이에 북한이 A씨를 구조하려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무자가 인지한 첩보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각조각 난 첩보들을 정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시간대별 상황이나 북한이 입장을 바꾼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생존 사실을 파악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자 분석 내용의 일부를 뒤늦게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월북 의사와 시신 훼손 등 남북 간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해 군 정보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국회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대북 규탄 결의안 공동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결의안 내용 중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놓고 이견을 보였거든요. 전정인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네, 각 당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대북 규탄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고요. 그것을 원내 대표님께 보고하고 다시 또 추후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나 결의안을 우선 채택하자고 제안하며 협상이 재개됐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긴급 현안 질의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무산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 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의 겁으로 무산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빼는 등 맹탕 결의안을 제안한 것이 결렬 원인이라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 규탄 결의를 하자.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을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협상 재개는 물론 추석 연휴 전 처리는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은 종전선언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종전선언을 미리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이건데 야당은 천안함, 연평도 포격, 박광자 씨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북한은 변한 게 없는데 이 판국이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한반도 종전선언과 금강산 개별 관광을 촉구하는 결의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법안 숙려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상정된 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절차대로 법안 심사 소위로 보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면은 오늘 이번에 이 불행한 사태도 저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A씨 피살 사건 직후 종전선언 거론은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9월 22일 날 아무 일이 없었던 것과 같이 똑같은 통상 절차를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치 망각하는 듯한. 민주당은 법안 심사 소위에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법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물러서지 않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 90일간 심의를 거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우리 국민의 죽음을 막지 못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런 사정들을 속속들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전혀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관심이 많다며 관련 논의를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국에 온다고 하죠. 숨가쁜 외교전이 예고됩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미국도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세 차례나 언급한 만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종전선언 관련 논의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동에선 또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미국과 공조 방안을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1월 미 대선 전 북미 회동을 의미하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선 너무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미국 내에서 오토 원비어 사건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반경이 오히려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한국 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다음 달 초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에서 열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왕이 부장의 이번 방문은 스가 총리 축하 사절을 명목으로 한국을 방문해 미국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과 오늘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독설입니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오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독설의 주인공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네. 사실 안 대표는 기성 정치인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죠. 성격도 비교적 조용하고요. 평소 대화 스타일도 조근조근한 편인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발언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설에 가까운 말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실종 공무원이 북한 군인에게 피격된 사실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과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쏘아붙인 적도 있습니다. 안 대표가 오늘도 또 이런 독설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 대표는 오전에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대응을 두둔하고 나선 사람들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사람들은 입만 열면 촛불 정신을 받들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정권 사람들 콩밥 먹인 거 외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만행을 눈감아주려는 대통령과 청와대 또 군대를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 불쌍할 따름이라고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두둔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뭐 독설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이런 안 대표의 변신은 아무래도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현재 정치권은 174석을 가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있고요. 103석을 가진 제1야당 국민의힘 이렇게 양강 구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의석수 3개와 대략 5%대의 정당 지지율을 가진 국민의당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 대표의 발언 수위도 세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 문 대통령과 안 대표 두 사람 간의 개인적인 악연도 이런 독설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대표는 실제로 문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할 때 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두 번째 또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림은 영창으로. 오늘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 키우는 어머님들은 이 노래를 좀 잘 알 것 같아요. 저희가 모차르트의 자장가 일부분 준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유명한 자장가 가사인데요. 이게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달림이라는 표현, 또 영창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추석을 맞아서 지역구 일대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달림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막 상징한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대통령이 하필이면 영창에 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의 성, 그러니까 문을 빗대서 이게 영어로 하면 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달림으로 부르곤 하는데 자장가에 나오는 영창은 이 방을 밝게 하기 위해서 만든 방과 마루 사이의 미닫이 문을 말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동음 이위원인 또 다른 영창은 법을 어긴 군인을 가두기 위해서 부대 안에 설치한 감옥을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김 위원장의 표현이 문 대통령이 영창에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있는 만큼 사과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죠. 반면에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상상력들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2번 사과하면 나도 계몽군주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얘기하면서 계몽군주라 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한 번 비꼰 겁니다. 네. 동음이어가 논란을 만든 셈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팽수와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면 다음 달 7일부터 당장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증인 또 참고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요. 유튜브 인기 스타들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교육방송 국감 참고인으로 호출된 인기 캐릭터 팽수, 또 유튜브 방송 가짜 사나이에서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 대위입니다. 이 밖에도 2018년 국감에 이미 한 번 출석한 적 있는 방송인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좋다라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리하게 시선 끌기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는 사실 비판도 있습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언론이나 유권자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무대가 국감이죠. 이 국감을 이용해서 깜짝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시선 끌기용 행태가 반복된다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결국에 이런 논란이 제기되면서 팽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했던 의원이 팽수는 국감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팽수 출석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근 전 대위는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의 총검술 폐지 정책과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희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감 증인은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출석하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이 전 대위는 증인 채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 열의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국회에서 오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으로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대이동이 걱정이죠. 가족 간의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보다 6배 이상 더 위험도가 높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이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0명입니다. 지난달 11일 34명 이후 4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 누적 406명이 됐습니다. 406명 가운데 지난달 14일 이후 사망자는 101명으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확진 환자 중 어르신 비중이 높아 안타깝게도 9월에만 약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가족 모임이 잦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계기가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결과 가정 내 감염 비율이 11.8%로 지역사회 감염 비율 1.9%보다 6배 높았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도 코로나19 확산의 변수입니다. 정부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의 엄정한 대응을 정부는 10인 미만 집회 신고라도 확산 위험성이 있다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운송 중 상온에 노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독감 백신. 바로 이걸 맞은 407명 중 1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발견됐습니다. 올 들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감염됐던 사례는 3건이 보고됐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송 중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현재까지 40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북 등 10개 지역에서 접종됐고 이 중 1명에게서 이상 반응이 발견됐습니다.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그 외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앞서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한 달 빨리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의 증상이 비슷해 독감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사례는 지금까지 3건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입니다.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게 확인이 된 시점은 주로 2월 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인플루엔자 올해 유행이 끝나기 전에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조기 접종을 통해 트윈 데믹을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서울에서는 사우나와 관련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어른들을 뵙기 전 혹은 가족들끼리 같이 목욕탕 자주 가죠. 목욕탕은 환기도 안 되고 마스크도 안 쓰는 곳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사우나입니다.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최소 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 사우나에서 1km가량 떨어진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이곳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나온 해당 요양시설을 방문한 확진자가 이 사우나를 이용했고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우나 직원과 이용자들까지 추가 감염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5명이 늘어 모두 29명이 됐습니다. 추가 감염자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전파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 공간인데다 마스크도 쓰지 않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거 없이 꽤 오랜 시간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수도권에서 20석이 넘는 카페와 음식점은 테이블 간 간격을 1m씩 떼거나 좌석 한 칸씩을 띄어 앉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20석 이상인 곳만 해당됩니다. 작은 식당에 갈 때는 개인이 알아서 조심을 해야 하는 거죠.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널찍한 공간에 테이블이 듬성듬성 놓여 있습니다. 손님들은 한 테이블에서도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좌석이 20석이 넘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씩 띄워 놓아야 합니다. 손님들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테이블과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테이블 간의 1m 간격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m 간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좌석 한 칸이나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설치 중 반드시 하나는 준수해야 합니다. 전 같으면 손님이 많을 때는 다 이제 차곡차곡 앉았었는데 지금은 손님이 들어와도 같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테이블당 하나씩 이렇게 건너뛰어서 거리두기 하는데 동참하는. 하지만 20석 이하인 곳은 권고사항이다 보니 간격을 띄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거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당국은 올 추석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혹 감염 확산의 고리가 되진 않을까 우려가 크죠. 불특정 다수가 모였다 흩어지는 휴게소에서는 식당 내 취식이 아예 금지되고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게소 직원이 입장객 한 명 한 명 발열 체크를 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내부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식사하면 좀 그런 위험 같은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차 안에서 간단하게 먹고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일부 휴게소는 야외 테이블마저 일찌감치 구석으로 치워놨습니다.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마친 뒤 휴대폰으로 가상번호에 전화를 걸면 출입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설 때 혹시 모를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QR코드로 하는 게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시간도 절약되고 간단하고. 휴게소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루어지면 방역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셔야 되고 휴게소의 코로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이번 추석에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대로 징수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인 사망자 수는 20만 9천 명에 달합니다. 미국이 최근 치른 5대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한국 전쟁까지 포함해서요.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발병 소식이 처음 보고된 것은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후 약 9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20만 9,236명으로 세계 최대 피해국으로 집계됐고 브라질 14만 1천여 명, 인도 9만 4천여 명, 멕시코 7만 6천여 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 전쟁을 포함해 미국이 최근에 치른 5대 전쟁에서 발생한 전사자를 다 합친 8만 6천여 명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지되고 북반구에서 겨울을 맞아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가 협력해 바이러스 확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누적 사망자가 2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don't continue to escalate and evolve the nature and scale and intensity of our cooperation. Yes, we will be looking at that number and sadly a number much higher.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보건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경제도 타격을 입는 가운데 대응 방침을 둘러싼 각국 정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수능을 제대로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죠. 교육부가 오는 12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이 수능은 예정대로 다 치르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고 수능까지 한 차례 연기되며 수험생들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일단 집에서만 공부를 해야 되고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준비 정도가 여느 수험 때보다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교육부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돼도 변경 없이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응시 상황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보고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춰 수능을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반 최대 정원은 24명으로 지난해보다 일반 시험실은 4,300여 개, 유증상자 시험실은 7,800여 개 추가해 12,000여 개 시험실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책상 전면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감독관과 방역 인력도 지난해보다 3만 명 더 충원합니다. 교내 갑작스러운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서 전국 고등학교와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수험생은 외출 자제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올해는 방역 조치 사항이 추가되는 만큼 사전 교육과 연수를 충실히. 또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평가도 집합금지 예외 사유를 두고 자가격리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전국 8개 권역에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다음 달 개천절 도심 차량 시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차량 시위를 강행하면 상황에 따라 벌점 40점에서 100점까지 부과해 면허 취소까지 시키겠다고요. 벌점 40점이면 바로 면허 정지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15 광복절 광화문 도심 집회에 참가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야외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차량 시위를 통해 전파를 막겠다고 하지만 경찰은 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차량 시위에 나선 운전자에게도 벌점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통경찰관의 지시에 3번 이상 따르지 않으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해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교통 위험을 발생시켜도 벌점 40점을 부과할 수 있고 도로를 망가뜨리는 등 과격한 교통 방해 행위를 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 누적되거나 현행범으로 구속이 되면 면허 취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방침에 대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조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 대응이라고 반발하는 등 집회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는 양상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대 남녀 4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고등학교 후배를 납치했습니다. 후배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해 요금이 많이 나오자 항의하는 후배를 납치한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조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사관과 고급 빌라들이 즐비한 서울 한남동의 한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20대 남성이 납치된 건 지난달 3일 오후 10시였습니다. 잠깐 만나자는 선배의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이곳 한남동에 도착하자마자 일당 이후에 납치됐고 경기도의 한 야산으로 끌려갔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 등으로 구성된 20대 남녀 4명이었습니다. 야산에 도착한 일당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또 도끼를 들고 입에 담지 못할 얘기까지 하면서 후배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당은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을 여러 대 개통했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연락을 끊자 화가 나 납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주범격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일당을 특수체포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새벽 시간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던 40대 남성이 황당하게도 제 손으로 경찰차를 잡아 세웠습니다. 경광등을 끄고 다가오는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한 겁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날치기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에 선 한 남성이 순찰차를 보고 다가오더니 인사까지 합니다. 손에는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내려 확인했더니 피해 신고된 가방과 같았습니다. 다름 아닌 날치기범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40대 여성의 손가방을 훔쳐 달아나다 이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려 했습니다. 당시 새벽 시간이라 경광등을 끄고 다가오는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택시인 줄 알고 손을 흔들었는데 택시가 아니고 우리 순찰차니까 자기도 당황해서 옆으로 다시 길로 가려는 거를. 피해 여성의 가방만 수백만 원, 안에는 현금과 노트북 등 9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범행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재범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안산시가 무술 유단자까지 새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인지 피해자의 이사를 돕겠다는 성금은 닷새 만에 1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출소 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 씨가 구체적인 사회생활 대신 일용직에 종사하며 술을 끊겠다는 막연한 답변만 내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조 씨가 생활하게 될 안산시는 24시간 감시를 위해 무술 유단자를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 씨 집 주변 1km 반경을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 70여 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대책에도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안산시에 거주 중인 피해자 가족의 이사를 돕기 위한 성금은 닷새 만에 1억 원 넘게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범죄 취약 시간만이라도 조 씨를 보호 수용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24시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 말고 위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 야간 시간대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시설 내에서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입법을 하는 수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지 않나 싶고. 형기를 마친 조 씨의 경우 소급 적용이 어렵다 해도 보호관찰 규정을 어겼을 때 수용하는 법안은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 그것도 같은 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칠 거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일 경우에는 격리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인데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 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2배가 넘습니다. 대책이 절실하겠죠.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 딸 둘을 두고 있는 김모 씨. 지난 7월 큰딸이 중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김 씨는 매일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가족이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고 있어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마주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정말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고 너무 화가 나고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분노감이 생기고 특히 가해자가 이미 보호관찰 대상 소년이었다는 점에 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보호관찰 중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분노했어요. 국가에서 보호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은 일반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아 피해자와 가해자 격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소년이 성인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전이라도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관찰을 한다든지 또 격리를 시키는 그런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요. 촉법 소년 평균 연령도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 가족에 대한 보호 여론이 큰 가운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범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이입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끝나는 5일과 6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청약에 나섭니다. 공모가가 13만 5천 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번에도 역대급 청약 열기가 이어질까요? 이기종 기자입니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를 받으려는 기관들의 경쟁률은 1100대 1을 넘겼습니다. 카카오게임즈보단 낮지만 SK 바이오팜보다는 높은 수준. 공모가는 최상단인 13만 5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청약을 받는데 BTS의 음악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은행 이자도 사실 높지 않은 상황이고 20대 입장에서 부동산을 사실 매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도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통해서 어느 정도 확실한 수익을 얻는.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5조 원, 증권사 CMA 잔고는 62조 원에 달합니다. 58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던 카카오게임즈 청약 때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일각에선 이번엔 청약 증거금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1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전체 청약 증거금이 50조 원이면 3주, 100조 원이면 한 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공모주 투자 시장이 과열됐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상장 후 8만 원 넘는 주가를 기록했던 카카오게임즈는 다시 5만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과열된 상태에서 공모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련된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BTS 수익에만 의존하는 등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직격탄을 맞은 동대문 상인들이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10년째 가방 가게를 운영 중인 지상진 씨는 계시도 못하는 날이 수두룩합니다. 한 달 매출은 200만 원 안팎,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10%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 임대료와 관리비는 그대로여서 부담이 큽니다. 80에서 90%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출로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월세는 당연히 못 내고 있고요. 지 씨를 포함한 상인 6명은 결국 매출이 떨어진 만큼 임대료를 깎아달라며 임대료 인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사례입니다. 건물주인 두산타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막막하고 힘들지만 차임 청구권이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두산타워 측은 내년 2월까지 절반을 깎아달라는 상인들의 요구는 과도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 청구권 행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각에선 생계형 임대인들의 파산이나 건물주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새 임대차법과 저금리 등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오늘 기준 반전세를 포함한 서울의 아파트 월세 대출 매물은 9,040건으로 전세 매물인 8,727건보다 313건이 더 많았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 말만 해도 전세 매물이 월세보다 1.7배나 더 많았는데 불과 2달 만에 이렇게 역전이 돼버린 겁니다.
지역별로는 전세 물건 10개 중 9개가 사라진 은평구의 전세 감소율이 가장 가팔랐고 송파구와 양천구가 그 뒤를 이었죠.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 상승도 가팔라지고 있는데 지난달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은 이후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용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서민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68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싼 로또 청약에 수요가 쏠리는 데다가 새 아파트 선호 현상, 공급 위축 우려 등이 겹쳐 경쟁률을 밀어 올린 겁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 13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지난달 중순 청약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 340대 1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입니다. 특히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가구는 1977대 1이라는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분양만 했다 하면 평균 경쟁률 100대 1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은 역대 가장 뜨거웠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9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이미 68대 1로 기존 최고치인 2001년의 61.5대 1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만점 당첨자가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곳곳에서 청약 가점 84점, 만점 통장이 등장하는 등 청약 가점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꾸준히 오르는 가운데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너도 나도 청약 통장을 꺼낸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분양시장의 가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젊은 수요자들은 물량이 대거 공급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노리는 것도 내 집 마련의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기존 서울 아파트 집값에 이어 청약 당첨 커트라인마저 높아지면서 20, 30대 젊은이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10년 전 25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지난해 135조 원으로 5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건데 이러다 보니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갑질 우려가 높아졌죠. 정부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만들고 또 시행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갑질을 잇따라 제재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네이버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경쟁사인 다음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배달앱 요기요가 음식점에 자사앱에서만 최저가 판매를 하도록 강요해 과징금 4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플랫폼은 높은 거래 의존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집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새로 법을 만들어 이런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반드시 입점업체들과 계약서를 쓰도록 했는데 그 안에는 자신들이 받아가는 수수료 기준은 무엇인지, 다른 플랫폼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입점 업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계약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책임 소재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플랫폼 업체가 관련 법을 어기면 위반액의 2배,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습니다. 법제화가 신산업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며 EU와 일본 등은 이미 법을 만들고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법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돼 국회에 제출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일부 지자체가 학부모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농산물을 가정에 보내줬죠. 그런데 여기 쌀에서 곰팡이가 나왔고 이걸 먹은 아이들이 장염에 걸렸다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혹시 이런 쌀로 그동안 급식을 해 먹였던 건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이 학부모는 지난 6월 인천시 교육청으로부터 농산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된 데에 따른 건데 문제는 이 쌀의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준 거라 믿었지만 이걸 먹은 아이들이 결국 탈이 났습니다. 색깔이 회색이고 또 쌀가루도 많이 날리고 씻어도 약간 냄새가 나서 우리 아이가 아팠던 게 이 쌀 때문이구나. 왜 이런 쓰레기 쌀을 보냈을까. 인천시에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학부모가 20만 명에 달하고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한 쌀에서도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곰팡이가 아니라 친환경 쌀의 특징이라며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친환경 쌀의 특성상 기후라든지 보관 환경 때문에 그런 산화가 된 부분이 진행된 것 같고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다른 친환경 쌀과는 다르다며 평소 아이들 급식에도 이런 쌀을 사용하는 거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 납품농가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되면서 이번 추석에도 환자와 가족들은 만날 수 없게 됐죠. 기약도 없고요. 계속되는 대면 통제에 보호자들의 소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내가 뇌출혈을 앓게 된 A씨는 6개월 넘게 면회를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그 시점에 다쳐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자마자부터 면회를 못하게 돼서. 영상통화도 해보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아내에게는 별 소용이 없어 크고 작은 걱정들만 앞섭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많이 다쳐가지고 짐이 되니까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실망을 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꺾여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지난 2월 경북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이후 요양병원 면회 금지와 통제가 이어지면서 보호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보건소도 그것 따라서 그것만 공문 발송하고 끝이에요. 보호자가 이제 가도 그 간호 인력이나 이런 의료진이 부족해서 저희 보호자 입장에서 좀 맞닥스럽지 않은 사항들이.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현 상황을 비판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다.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욕창이 걸리셨다 이런 얘기 듣는 보호자들도 부지기수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죠. 추석 때도 못 뵈게 되면 내년에 설 때는 뵐 수 있으란 보장도 없고 너무 많이 우울하실 것 같고. 가족들을 연휴 기간에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정도가 심해질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좀 더 세세한 그런 좀 측면에서 사실상 장기전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환자와 가족 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가대표 축구대표팀과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2차례 맞대결을 펼칩니다. K리그 스타들이 총출동해 그라운드를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구경훈 기자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과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마스크를 쓰고 한데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올해 한 경기도 하지 못하자 다음 달 2차례 맞대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Para ano que tivemos com alguns jogadores, estivemos sem.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머리도 싹 깎고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손흥민 등 해외파는 자가격리 문제로 합류하지 못해 국내에서 뛰는 K리그 스타들이 총출동하게 됐습니다. 관심이 쏠린 양팀 골잡이에 벤투호는 부상 공격수 이정협, 김학범 호에선 상주의 오세훈이 뽑혀 골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벤투 감독이 기존 올림픽 대표팀의 이동경과 이동준을 선발해 가자 김학범 감독은 의미심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우도 꽤 괜찮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대표팀은 다음 주 월요일 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맞대결 준비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다음 달 10일 개막을 앞두고 여자 프로농구 각 팀 감독과 선수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재치 있는 입단만큼 재밌는 농구를 약속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감독과 대표 선수들이 개막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여자 농구가 우리은행의 천하였다면 외국인 선수 없이 치르는 올 시즌은 196cm의 최장신 박지수가 속한 KB스타즈가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안덕수 감독은 모든 팀들의 견제를 환영한다고 받아쳤습니다. 저희 팀을 이렇게 견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도 좀 우리은행하고 같이 챔프전을 좀 치렀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약은 따로 생각하고 온 건 없습니다, 사실. 비시즌 FA 최대어 박혜진과 재계약하고 지도 방식을 부드럽게 바꾸겠다고 약속한 독사 위성우 감독. 박혜진은 재치 있는 답변으로 스승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저랑 약속 때문에 변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점점 힘이 빠지셔서 변하신 건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조금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즌 예상을 깨고 우리은행과 KB 등 강팀을 잡으며 BNK를 도깨비 팀으로 만든 유영주 감독은 어린 선수들의 감정 기복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될 때는 또 상상 이상으로 지하 굴을 파더라고요. 재밌는 농구를 통해 우승과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던진 선수와 감독들. 여자 프로농구는 다음 달 10일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MBN이 선정한 위원장의 사진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가구당 2장씩 1억 2천만 개를 뿌렸지만 크기도 작고 효능도 문제가 많아 원성을 샀었던 일명 아베 마스크. 일본의 한 법학 교수가 이 마스크의 개당 가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해당 마스크의 공급 계약 문서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민감한 정보를 다 숨겼거든요. 이 마스크가 원래 불리한 건 안 듣고 안 보려는 귀마개나 눈가리용은 아니었는지 의심도 갑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